돌아온 그림자 정남규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림자였다. 서울의 교도소 문이 열리고 오랜 세월의 고통 끝에 사회는 한 명의 버림받은 자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냈다.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를 기다리는 이도 없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신선한 공기,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도시의 불빛은 그를 더욱 낯설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아무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그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 행복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지모를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폭력과 학대,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한때 사랑을 갈망하는 아이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뿐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그의 세포 하나하나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불이 켜진 집들에 있었다. 창문 안으로 보이는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은 그에게 극심한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행복을 빼앗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그를 지배했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졌고 손톱은 살 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때 그는 한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그의 아픔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가 그의 첫 번째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그는 약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을 뒤쫓기 시작했다. 소년은 혼자 걷고 있었고 흥얼거리며 동요를 부르고 있었다. 정남규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소년을 조용히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소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심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정남규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속도를 높여 소년에게 돌진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모든 웃음과 행복에 대한 대가를 소년에게 치르게 할 것이다. 과거의 상은 고단한 발걸음으로 허름한 여인숙에 도착한 정남규는 낡고 냄새나는 방에 몸을 던졌다. 싸구려 전등 하나가 간신히 방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과거의 어둠이 가득했다. 끝난 후에도 아버지는 늘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네가 더 강해져야 한다 고 조롱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응어리로 박혔다. 그는 겨우 10살 때 동네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척하다가 외진 창고로 그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겪은 끔찍한 일은 어린 정남규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범행 후 이런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속삭이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귓가에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학창시절 그는 항상 외톨이였다. 작은 키와 마른 몸 때문에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반 친구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틈만 나면 괴롭히고 조롱했다. 어느 날 교실 한복판에서 그가 맞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은 그냥 죽는 게 낫지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정남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고통을 받는 대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정남규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이 수첩은 그의 모든 증오와 욕망을 담고 있는 비밀의 장소였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픔을 떠올리며 그 감정들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아냈다. 그러나 그가 쓴 내용은 단순히 고통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한 잔인한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깨달았다. 세상은 약자를 짓밟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약자에게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절망을 되갚아 주기로 맹세했다. 그는 복수가 아니라 일종의 심판을 실행한다고 믿었다. 어둠이 짙어지는 방 안에서 정남규의 눈은 창밖의 무심한 달빛을 받으며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는 다음 희생자를 향한 계획이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첫 번째 사냥감.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정남규는 그림자처럼 골목길을 누볐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빛났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인근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오는 2명의 어린 소년이었다. 초등학교 5에서 6학년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는 깔깔거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너무나도 대비된다고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괴물이 깨어났다. 그는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소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치며 걷고 있었다. 정남규는 텅 비는 공터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걸음을 옮겨 그들보다 먼저 공터에 도착했다. 공터는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둡고 음침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소년들이 공터로 들어서자 정남규는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둔기가 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멈칫했다. 정남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성이 사라진 순수한 광기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한 아이가 울먹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형, 누구세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정남규는 아무 대답 없이 씩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제야 소년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정남규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한 아이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아이는 숨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다른 아이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정남규는 아이를 끌고 공터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년의 애원에도 정남규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자신이 도움을 청했을 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그는 아이에게 똑같은 절망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아이의 몸을 땅에 쓰러뜨리고 자신의 잔인한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다. 소년의 비명은 점차 신음으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희미한 흐느낌으로 사그라들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정남규는 아이의 숨이 멎었는지 확인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년의 몸을 무성한 잡초 속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다. 소년의 시신이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불태우는 의식과도 같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타다 남은 재와 뼈 조각 그리고 끔찍한 악취 외에는 아무것도 모발적인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정남규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의 불꽃이 그의 잔인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모방과 독창성 첫 번째 사냥 이후 정남규의 내면은 뜨겁게 들끓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다. 끔찍한 쾌감은 중독성이 강했고 그는 다음 사냥감을 찾아 헤맸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고 더 잔인하게. 그는 밤늦게 기가하는 2명의 여성을 발견했다. 그들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남규는 그들을 쫓아가 칼로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한 명은 즉사했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순수한 희열이었다. 연쇄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자 서울은 공포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밤늦게 외출하기를 꺼렸고 경찰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또 다른 연쇄살인마의 존재가 드러났다. 비의 추격자 혹은 유영철로 불리는 그였다. 그 역시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두 살인마의 범행 시기는 2004년 상반기로 겹쳤다. 언론은 두 살인마의 범죄를 연일 보도했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다. 경찰은 정남규가 유영철의 범죄를 모방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범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남규는 제2의 유영철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다. 그 소식을 들은 정남규는 격분했다. 그는 신문 기사를 오려내 방 벽에 붙이고 그 위에 붉은 펜으로 낙서를 냈다. 모방? 이딴 하찮은 놈과 날 비교하지 마라. 그는 자신의 범죄가 누군가의 하찮은 복사본으로 취급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범죄는 그만의 독창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유영철이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달리 정남규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여성, 노인, 아이, 그리고 장애인. 그는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만을 노렸다. 난 유영철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정남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범죄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동기는 순수한 살해 욕망이었다. 그는 무작위로 희생자를 선택했고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는 더욱 미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유영철의 모방으로 치부하는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더 기괴하고 잔인한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잔인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둔기, 망치, 심지어 펜치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범행이 완벽하게 정남규만의 것임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방 한구석에 앉아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낡은 수첩에 다음 범행 계획을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의 사냥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한 폭의 핏빛 예술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를 제2의 유영철이라 불렀던 이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였다. 범죄일지 정남규의 방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광기 어린 욕망을 기록하는 거대한 작업실이었다. 방 한쪽 벽면에는 신문에서 오려낸 연쇄살인 사건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특히 유영철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는 붉은 텐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하찮은 놈, 난 잡히지 않는다 라는 글귀가 거칠게 쓰여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건의 수첩이 쌓여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기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범죄 일지였다. 정남규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첫 페이지에는 첫 번째 희생자였던 소년들의 얼굴이 펜으로 잔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림 옆에는 두려움에 떨던 그들의 눈빛, 내 어린 시절의 거울 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희생자의 죽음 순간을 회상하며 그들의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던 비명,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미세한 떨림. 그것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다. 그는 범행을 단순한 충동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는 범죄 심리학 서적들을 탐독하며 경찰의 수사 기법을 연구했다. 경찰은 패턴을 찾으려 한다. 나는 그들의 기대를 배신할 것이다. 그는 범행 도구와 방식을 끊임없이 바꿨다. 칼, 망치, 펜치, 심지어는 맨손까지. 그는 일관성은 약점이다. 예측 불가능성은 나의 힘이라고 수첩에 적었다. 육체적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매주 3회씩 10km 달리기를 하며 지구력을 키웠고 근력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범죄 일지에 기록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완벽한 사냥을 위해 이제 나는 포식자다. 그는 자신의 몸을 무자비한 살인 기계로 만들고 있었다. 체스판에서 경찰과 게임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밤 정남규는 텅 빈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그는 곧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낼 것이었다. 그의 손에 든 수첩은 그의 다음 범죄를 기다리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사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약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스스로를 이 세상의 심판자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1년의) 침묵, 그리고 재림 유영철이 체포되자 한국 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언론은 살인마의 종말을 외쳤고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안심은 잠시뿐이었다. 서울의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또 다른 괴물이 그들의 안일함을 비웃고 있었다. 정남규는 유영철의 체포 소식을 듣고 1년간의 휴가를 가졌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 일지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사냥 기술을 연마했다. 그는 경찰이 어떤 패턴을 찾고 있을지, 어떤 증거에 집중할지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칼을 쓰지 않는다. 칼은 너무 흔한 무기다. 2005년 4월, 정남규는 다시 사냥에 나섰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망치가 들려 있었다. 첫 번째 희생자는 한밤중에 귀가하던 중년 여성이었다. 정남규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망치에 맞은 그녀의 머리에서는 끔찍한 소리가 났고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희열을 느꼈다. 그것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강력한 쾌감이었다. 며칠 후 그는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냈다. 이번에는 한 노인이었다. 정남규는 노인을 쫓아가 그가 든 짐을 빼앗은 뒤 펜치로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렸다.
노인의 비명소리는 밤의 정적을 갈라놓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정남규는 노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즐기며 그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끔찍한 고문을 이어갔다. 경찰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범행 방식이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피해자들은 모두 망치와 같은 둔기에 맞아 사망했고 일부는 잔인하게 고문당한 흔적까지 있었다. 경찰은 유영철의 모방 범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이 새로운 살인마는 유영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인정은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유영철이 아니었다. 그는 정남규 그 자체였다. 그의 범죄는 이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일지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이제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공포 그 자체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망치를 들고 밤거리를 다시 나섰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났고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서울의 밤은 정남규의 재림으로 인해 다시 한번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강남의 유혹, 그리고 예기치 못한 증인 정남규의 범죄는 이제 패턴이 없었다. 그는 주로 남부 서울의 신길동, 구로동 같은 평범한 주택가를 노렸다. 그곳은 CCTV가 적고 사람들의 경계심이 낮은 곳이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증오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 는 광기 어린 복수심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약한 몸을 숨기기 위해 자신보다 더 약한 노인, 여성, 그리고 아이들만을 노렸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부유한 삶에 대한 질투와 동경이 들끓고 있었다. 유영철이 강남의 고급 주택가를 노렸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끊임없는 상처를 줬다. 어느 날 밤 정남규는 충동적으로 발걸음을 옮겨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다다랐다. S동과 S동, 밤이 되어도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부촌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촘촘히 설치된 CCTV는 그에게 일종의 도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다. 유영철 같은 하찮은 놈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담장이 낮은 단독주택을 발견했다. 2층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정남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벽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실내는 그가 살던 여인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웠다. 정남규는 마치 보물창고에 들어온 도둑처럼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침실문을 열었다. 침대에는 50대 부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정남규는 손에 든 둔기를 들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노렸던 먹잇감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한 존재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거대한 순간 등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 목말라. 작은 목소리였다. 정남규는 얼어붙었다. 5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이는 잠에 취해 눈을 비비며 아빠를 불렀지만 정남규의 존재를 눈치챘다. 순식간에 공포가 아이의 얼굴을 뒤덮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정남규의 핏기 없는 얼굴과 그가 들고 있는 둔기를 번갈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정남규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아이를 죽이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했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절망을 이 아이에게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럴 수 없었다. 살해의 충동 대신 난생 처음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정남규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깃걸음질 쳤다. 아이의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지만 아이의 눈빛에 사로잡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이성을 되찾은 그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에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사냥에 실패했다. 그것도 어린 아이의 눈빛 때문에.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의 증언은 언젠가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완벽했던 사냥은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끝없는 추격. 강남에서의 실패는 정남규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안겼다. 그는 어린 아이에게 얼굴을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한 번도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경찰은 강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어린 여자아이에게서 얻은 단서들을 종합해 몽타주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진술은 일관되고 정확했다. 키는 작고 마른 아저씨, 눈이 날카롭고 무서웠어요. 이것은 경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강력범죄 전담팀은 즉시 재편. 그들은 곧 벽에 부딪혔다. 정남기는 범행 방식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었다. 칼, 둔기, 심지어 방화까지. 그의 범죄는 일관성이 없었고 이로 인해 수사는 매번 헛바퀴를 돌았다. 이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살인마가 아닙니다. 그는 패턴을 깨고 있어요. 이건 우리와의 게임입니다. 수사팀장이 회의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들은 밤낮으로 뛰며 단서를 찾았지만 정남규는 한 수 앞서 있었다. 그는 범행 시 신발 밑창을 잘라내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고 항상 장갑을 착용해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살인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러 집을 태우기도 했다. 그의 범죄는 완벽에 가까웠다. 어느 날 밤 그림자 추격팀은 한 CCTV 영상에서 의미심장한 단서를 발견했다. 한 남자가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인적 없는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매우 빨랐고 특유의 몸놀림은 한 번 본 사람이면 잊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것은 강남 사건의 목격자였던 아이의 진술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경찰은 즉시 남자의 동선을 추적했다. 남자는 서울 남부 지역의 여러 골목을 누비며 미심쩍은 행동을 했다. 그는 빈집을 탐색하거나 잠긴 대문을 열어보려 시도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와 같았다. 수사팀은 이 남자가 바로 그들이 쫓고 있는 연쇄살인마 정남규라고 확신했다. 정남규는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그는 그것이 경찰의 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
그와 경찰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은 그에게 새로운 게임처럼 느껴졌다. 그는 경찰을 조롱하듯 일부러 CCTV가 설치된 곳을 지나가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일지에 이렇게 썼다. 추격자가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냥은 더 스릴 넘친다. 내가 잡힐 일은 없다. 나는 그들보다 한 수 위니까. 그러나 정남규의 방심은 곧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측 불가능성은 그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운명이었다. 경찰은 끈질기게 그의 그림자를 쫓았고 마침내 그를 잡을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게 된다. 길고 긴 추격전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견된 함정. 정남규는 자신의 예측 불가 사냥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가정집에 열려있는 창문이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침실 문을 열자 잠들어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보통 정남규는 자신보다 약한 노인, 여성, 아이들을 노렸지만 오늘은 달랐다. 며칠 전 경찰에게 쫓기던 굴욕감, 그리고 자신을 겁쟁이라 생각하는 세상의 시선에 대한 분노가 그를 충동질했다. 이번엔 남자다. 가장 강한 먹잇감을 상대해야만 내가 진정한 포식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정남규는 손에 든 둔기를 들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망설임 없이 둔기를 내리치려던 순간 잠결에 인기척을 느낀 남자가 몸을 뒤척였다. 남자의 눈이 서서히 떠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정남규는 재빨리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남자는 예상외로 강하게 저항했다. 그는 정남규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정남규는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손을 놓쳤다. 도둑이야! 살려줘! 남자의 비명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남자의 아들 20대 초반이 뛰쳐나왔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정남규에게 맞섰고 아들은 거실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달려와 정남규를 공격했다. 정남규는 처음으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했다. 한 손으로는 아들의 골프채를 맞고 다른 손으로는 아버지의 주먹을 피했다. 그는 발로 아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냈다. 아들은 다시 일어나 골프채로 정남규의 머리를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남규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정남규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은 항상 남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러나 남자의 아버지는 이미 신고를 했고 곧이어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남규는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두 사람을 공격하려 했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묶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모든 범죄의 기록이 담긴 범죄 일지였다. 그는 그 수첩을 숨겨두지 않았었다. 그의 눈은 절망과 광기로 번뜩였다. 수갑이 채워진 채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완벽한 게임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잡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얼굴에 번진 그 미소는 그가 얼마나 오만한 존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뿐이었다. 죽음의 미소, 그리고 마지막 일지. 체포된 정남규는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취조실 형사들은 그의 눈빛에서 광기와 오만함을 읽었다. 그들은 그가 잡힌 것에 대해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정남규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왜? 그냥 재미있으니까요. 난 담배는 끊을 수 있어도 이건 못 끊어요. 그의 대답에 형사들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단순한 중독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수십 건의 범죄 일지는 그의 광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찰은 일지에 기록된 모든 범죄를 재구성했고 13명의 희생자와 20명의 생존 피해자를 확인했다. 일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남규의 내면에 있는 괴물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연대기였다. 후회는 없습니까?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그는 마스크를 내리고 카메라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그의 미소에서 순수한 악을 보았고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남규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러워했다. 난 불운해서 잡힌 겁니다. 만약 잡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2007년 4월 법원은 정남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자신의 범죄가 정당하다고 믿었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남아 있었을까? 두려움? 아니면 평온함? 그가 남긴 유서에는 오직 몇 줄의 글만 적혀 있었다. 죽음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이다. 나의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만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정남규의 죽음은 그의 범죄를 둘러싼 모든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섬뜩하게 남아있다. 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그의 광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알렸지만 동시에 인간 내면에 숨겨진 악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